네, 잘 잤어요? 지금 방금 네이버인가 뭐 다음인가 봤더니 옛날 100년 전 1905년도 국제정세랑 지금 너무 유사하다고. 예, 우리가 이제 열강한테 먹혔을 때랑 너무 비슷하다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좀 위태위태합니다 사실. 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저렇게 앉아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그 지도자라고. 저 같으면 예를 들어 회사에서 강의하다가 야 너는 뭐 강의 능력이 안 되잖아. 그러면 쪽팔려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그러고 바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뭐 계속 앉아서 그러는 거죠. 아 진짜. 여러분 피곤하죠 이런 이야기 하면. 193쪽인데요 여러분 제3장에 이 평균분산결정법입니다. 그런데 먼저 뭘 할 거냐 하면 195쪽 한번 가보세요. 195쪽. 195쪽에 보면 큰 이번에 포트폴리오 의의다 뭐 그런 거 있나요? 포트폴리오 의의 거기 보자고요. 의 보시면 자 포트폴리오는 자산을 하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종류의 자산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안정적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관리 또는 위험관리 기법 또는 원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냐 그 이야기인데요. 이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죠. 요거는 일단은 분산 투자다. 이 분산 투자라는 거는 왜 해야 되느냐? 되게 번거로운데 이유는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안정된 수익을 얻기 위한 자산관리 방법이나 원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1억의 여유자금이 있더라. 그럴 때 뭐 제일 쉬운 건 이겁니다. 주식 제일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여의도에서 주식 조금 해볼까 하는데 어디 해야 되는 거니? 그랬더니 친구가 한국은 무조건 삼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삼성에다가 1억 싹 투자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요, 집중 투자예요. 집중. 그러면 공부할 게 없죠. 간단한데 분산 투자는 LG나 HG, 현대차 이렇게 여기도 뭐 한 3천 투자하고 여기도 한 4천 하고 여기도 3천 하고 뭐 이렇게 나눈다는 이야기죠. 그럼 제가 이제 세 개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즉 분산 투자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뭐 어떻게 수익이 좀 나고 있나? 재무제표. 앞으로 투자 계획은 있는 거냐? 뭐 이제 투자에 대한 조사들. 또 혹시 삼성이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한 끝에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는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뭐하러 이런 거 하느냐? 이런 거 안 해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하느냐? 위험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위험. 그래서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안정된 수익을 얻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수익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위험을 줄이는 것. 위험.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것도 투자 대안이니까 위험과 수익을 계산할 수 있느냐? 그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신 거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표준 편차라든가 아니면 분산으로 위험을 계산할 수 있고 기대 수익은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도 평균의 개념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기대 수익 관련 계산 문제가 매년 한 개씩 나온다 그랬는데 포트폴리오 쪽에서 계산 문제로 낸 게 훨씬 개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평균도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예상되는 수익에다가 아까 우리가 투자 이론에서는 이제 확률을 곱한다 그랬는데 포트폴리오는 확률 대신 투자 비중을 줍니다. 비중. 그래서 이 비중이 곧 확률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구하더라.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이렇게 구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보자고요. 그러면 자, 포트폴리오의 평균 한번 구해볼 수 있느냐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예컨대 제가 AB하고 B회사 주식에다가 투자하자. 그래서 투자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1억 중에 7천 A에다 투자한다? 그럼 70%.
B에다가 3천 투자한다. 30%. 그럴 때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A는 10%, B는 20%.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상되는 수익과 비중을 곱해가지고 시그마 하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두 개 곱해가지고 시그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평균 구하고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확률을 주건 비중 주건 그냥 옆으로 곱해가지고 더하면 돼요. 그래서 요건 7일은 7, 2, 3은 6. 그래서 다음에 몇 프로냐? 13%. 이렇게 평균 구할 수 없을까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혀 포트폴리오 평균이라고 해서 겁먹을 건 없다. 자, 다음 쪽에 가시면 196쪽 가시면 큰 3번의 포트폴리오 위험과 수익이다 그랬는데 거기 이제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거의 개념만 볼까요? 자,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위험 관리 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고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수익을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위험을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보겠다고 이야기인데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뭐가 있단 말이냐?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 하고 그렇죠.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 체계적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되는 거냐? 이렇게요. 여기 횡축이 자산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는 이제 횡축, 종축을 잘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종축이 뭐냐? 종축은 위험이에요, 위험. 그럼 이제 여기 원점에서 이쪽으로 가면 자산이 1개, 이리 가면 2개, 이리 가면 3개, 이쪽으로 가면 10개, 이쪽으로 가면 20개, 여기는 30개 이렇게 점점 자산의 숫자가 늘어나겠네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죠. 포트폴리오 위험이라는 거는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자산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점점점 감소합니다. 점점 감소하는데 이렇게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이 빨간 그래프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1억을 딱 한 자산에다 투자했다. 삼성전자에다 싹 다 넣어버렸다. 이거는 분산 투자예요, 집중 투자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집중 투자죠. 우리 흔히 말하는 몰빵 투자인데 이럴 때는 위험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하나하고 빨간색이 만나는 여기죠. 그러니까 와 위험이 뭐 엄청 높네요. 그럼 두 개 자산에다 나눠 투자한다. 예컨대 5천만 원, 5천만 원 두 개 회사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다. 그럼 제가 보유하는 자산의 숫자는 몇 개냐? 2개. 그래서 이 자산의 숫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위험이 꽤 줄어드는데요. 3개, 4개 해가지고 10개다 또는 20개다. 그러면 이렇게 보유하는 자산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위험이 커진다고요? 작아진다고요? 작아진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 자 20개를 가지고 있을 때나 30개를 가지고 있을 때나 이 위험이 계속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수평으로 달려가죠. 그 이야기는 위험이 줄어든다고요?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줄어들지 않더라.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위험도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이 위쪽에 줄일 수 있는 이런 위험을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쪽에 더 이상 안 줄어드는 위험 이런 걸 체계적 위험이다라고 부른다. 이 두 개를 싹 더한 걸 이제 총위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비체계적 위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건 아까 읽어봤네요. 분산 투자로 피할 수 있는 위험. 이거는 분산 투자 해봐야 피할 수 없는 위험 이렇게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개별 자산 때문에 발생되는 위험. 이거는 시장 상황 때문에 발생되는 위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쉬운 게 이거니까 이거부터 할게요. 설명을. 피할 수 없다 이거죠 이거. 근데 경기가 대단히 나쁘다. 경기가.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죽기 직전이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라는 게 투자 방법을 좀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몰빵 투자하다가 분산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나눠 산 건데 이렇게 투자 방법을 좀 바꿨다고 해서 경기가 대단히 안 좋을 때 무슨 수익이 있겠느냐?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투자 방법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인내하는 게 결국은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분산 투자한다고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니까. 위험이 제거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나쁠 때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자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지 아무리 고생을 해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더라. 그런데 이 개별 자산과 관련되는 위험은 분산 투자는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뭐 적절한 예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또 그보다 좋은 예도 별로 없어서 그냥 들어보는데요. 뭐 제가 뭐 삼성을 싫어하거나 그래서 이런 애 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 뭐 삼성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저는 LG 출신인데 우습게도 핸드폰은 단 한 번도 삼성 거 아닌 걸 써본 적이 없어요. 뭐 아주 특이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그랬으면 잘렸을 텐데 다행히 회사 다닐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뭐 정말 위대한 회사죠. 뛰어난 회사인데 뭐 요즘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진 돈 1억이 있는데 삼성에다 투자했더니 그 젊은 부회장이 바쁘시더라. 왔다 갔다 막 끌려다니면서 조사받고 그러더니 회사 관리가 안 되니까 주가가 반으로 똑 잘렸다. 그래서 저는 5천만 원이나 손해를 봤다. 그런데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이나 LG, 현대차에다가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 개별 회사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투자하고 여기다 4천 투자하고 여기다 3천 투자했다라고 치자. 그랬더니 역시 절반이 빠졌다. 그래서 3천의 절반 1,500 손해받고 LG는 조용하더라. 뭐 요즘 뭐 부르는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4천 이익 봤다. 여기는 현대차는 언제 국회에서 한번 불러가지고 갔는데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열외다. 다시는 안 부르더라. 그러니까 한 2천 올랐다 치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삼성과 같은 국민연금 돈을 이용한 회사는 삼성밖에 없으니까 삼성과 같은 개개회사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은 여기다 집중 투자하면 그거는 끝나죠. 그런데 분산 투자하면 보세요. 여기서 6천 벌었고 1,500 손해봤으니까 무려 4,500을 이익을 봤으니까 이쪽보다는 상대적으로 9,500을 더 번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별 자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비체계적 위험은 이러한 개개 회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분산 투자하면 제거된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면 위험이 쭉 줄어들죠. 이처럼 위험이 줄어드는 걸 뭐라 그러느냐? 포트폴리오 위험 감소 효과이다. 또는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이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줄여가지고 포트폴리오 효과이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지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 포트폴리오 위험이다 그랬는데 자, 화려번호 체계적 위험이죠. 체계적 위험이다. 동그라미 1번은 체계적 위험 모든 투자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미치는 위험을 말한다. 따라서 분산하여 투자한다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2번 체계적 위험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관련이 있다. 시장 위험이라 한다. 시장. 그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죠. 동그라미 1번에 자,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투자안의 특성 때문에 야기되는 위험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의 파업, 소송 문제 등 개별 투자안에 따른 특수한 사정과 관련된 위험들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비체계적 위험은 어떤 투자안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예상치보다 증가시키는 데 반해서 다른 투자안에 대해서 수익률을 예상치보다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안에 분산하여 투자하면 비체계적을 상쇄시킬 수가 있다. 여기요. 어떤 거는 줄이고 어떤 거는 증가시키니까 분산 투자하면은 이렇게 폭삭 망한다고요. 좀 손해 덜 볼 수 있다고요. 손해 덜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위험과 수익의 측정 그랬는데 관련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이죠. 수익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개별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하게 계산한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그 구성 자산의 개별적 기대 수익률과 각 자산의 투자 비중만 안다면 결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옆에 보시니 개별 자산의 예상 수익을 가중평균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는 각각의 경우 예상될 확률이나 포트폴리오 예상 수익을 가중평균할 때는 개별 자산의 비중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확률 대신 비중 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밑에 공식 보니까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하고 비중, 구성 비율을 곱해가지고 시그마 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표에 보니까 A, B 부동산의 평균 수익이 있죠. 10%, 14%. 그럴 때 기대 수익 고이라 그러면은 뭐 아까 해보던 것처럼 하면 되죠, 여러분. 여기 A하고 B가 10, 14. 그다음에 비중이 50%, 50%. 이렇게. 그러면 각각 곱해가지고 나 더 해야 될까요? 시그마 하면 될까요? 그래서 5, 7, 그다음에 1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평균 맨 밑에 보니까 12%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4번 자 넘어가서 가지고 포트폴리오 효과 한번 보죠. 넘어가셨어요. 거기 이제 그래프가 있고 자 가로연의 포트폴리오 효과인데 방가를 1번 보니까 포트폴리오 효과란 자산을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비책임을 줄이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는 하나의 자산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수익을 유지하면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분산 투자하면 위험이 늘어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줄어든다. 그런 걸 위험 분산 효과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럴 때 여기 이제 상관계수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상관계수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상관계수. 얼마나 상관이 있냐라는 걸 나타내는 계수예요.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통계학에서는 row를 씁니다. row. 구자를 이렇게 옆으로 한 바퀴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숫자. 그런데 이 상관계수는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이에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이야기는 두 자산의 수익률의 변화 방향이 동일하다.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는 두 자산의 수익률의 변화 방향이 반대다. 반대. 그러니까 플러스 1은 아주 상관이 깊다는 이야기고 마이너스 1은 전혀 상관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봐라 그러면 여기 삼성과 현대, 삼성과 LG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1쪽이고요. 얘네 둘은 지금 뭐 비슷한 쪽으로 움직이니까 플러스 1쪽이다. 아니면 여러분 이야기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삼성과 SDS는 부회장님이 바쁘면 둘 다 똑같이 주가가 동일하게 떨어질 거니까 이거는 플러스 1쪽이다. 사실은 뭐 거의 같은 회사죠. 그래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럴 때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회사에다 분산투자 백날 해봐야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아요. 위험 제거가 안 됩니다. 즉 뭐 삼성전자에다 투자하고 뭐 삼성 SDS 투자해봐야 부회장님 바쁘면 어차피 둘 다 주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죠. 그런데 만일 마이너스 1인 자산에다가 분산 투자한다. 그러면 완벽한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거는 비체계적 위험은 체계 말고 비체계예요.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건 비체계밖에 없으니까 뭘 완전히 제거한다고요? 체계예요, 비체계예요? 비체계.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면 요거 아니면 즉 요거보다 좀 낮은 0.9나 더 낮은 0.3이나 더 낮은 마이너스 0.4나 더 낮은 마이너스 0.8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위험은 점점 많이 줄어든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플러스 1만 아니면 다 줄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완벽하게 제거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상관계수라고 하더라. 그럼 상관계수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0. 0일 때는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냐?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건 마이너스 1이고 0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딱 절반 내려왔으니까 내려갈수록 위험이 많이 줄어든다면서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위험이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이게 잘 속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계산할 수 있어요. CAPM 모형이라는 게 이런 걸 계산하는 건데 캐피탈 어셋 플라이싱 메서드.
자산 자본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건데 공분산이라는 것만 주면 공분산 코아볼런트라래요. 공분산이 1이다. 그럴 때는 계산하면 딱 절반 줄어듭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실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상관계수인데 개념 보시면 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상관계수를 수치한 것을 말한다. 어떤 변수들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변수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상관계수는 이러한 움직임을 수치화한 것이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플러스 1 사이 값을 갖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괄호 2번 보시면 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분산투자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자산 구성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제로까지도 줄일 수가 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투자 효과가 적게 나타나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면 비체계적 위험은 전혀 줄일 수가 없다. 3번 주의할 것은 상관계수가 0인 경우에도 분산투자에 의한 비체계적 위험의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상관계수가 0이면 상당한 분산투자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만 분산투자 효과가 없고 플러스 1만 아니면 어쨌든 간에 위험은 줄어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193쪽 잠깐 갔다 올게요.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불편하실 텐데 193쪽이죠. 그래서 지금 오전에 촬영했던 거를 이 부분만 지금 다시 촬영하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오전께. 그래서 오전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도 꼭 들어보시고 어차피 투자이론은 자주 들을 거니까 그래서 다시 193쪽에 보니까 평균분산 결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평균분산 결정법은요 이렇게 용어만 알면 돼요. 용어.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 요걸 이용한 결정법 또는 평균분산 모형 또는 소위 지배원리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뭘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거냐. 여기 평균이 뭐였냐 하면은 기대수익, 기대치를 구할 때 쓰는 게 평균이었죠. 그럼 분산은 뭐냐? 분산은 위험을 구할 때 우리가 분산을 썼죠. 그러니까 평균 그러면 요거는 기대수익을 이야기합니다. 기대수익. 분산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위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평균분산 결정법은요. 우리가 기대 수익이 똑같은 두 개의 자산이 있다면 투자자는 위험의 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이 작은 걸 고를 거예요. 어차피 버는 게 같다. 그러면 이제 위험 작은 것. 반대로 위험이 동일한 두 개의 자산이 있다. 위험이 동일한 그러면 그렇죠. 기대 수익이 큰 쪽을 고르려고 할 것이다. 어차피 고생해야 된다. 그럼 돈이라도 돼야죠. 그래서 이렇게 고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만들어 드려 볼 테니까요. 이렇게 평균분산 결정법으로 선택을 한번 해보신다고 이야기죠. A, B, C, D 이렇게 4개의 예가 있다. 그럴 때 예상되는 수익이 요거는 0.1이고 0.2, 0.3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여기는 0.1, 0.2, 0.3 이렇게요. 0.3 이렇게 된다 치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비교해야 되느냐. 여기 A하고 B는 기대수익이 동일하다. 동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위험이 작은 쪽을 골라야 된다. 그러니까 B가 아니고 A를 골라야 되겠죠. C하고 D는 위험이 똑같다. 위험이. 그럴 때는 기대수익이 큰 걸 골라야 되니까 C하고 D 중에 뭘 골라야 되느냐. 뭘 골라야 될까요? D. 이렇게 A하고 D는 B나 C보다는 훨씬 더 우수하다. 우월하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항상 보다 우월한 거를 효율적이라 그래요. 효율적이다.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또는 효율적 투자 대상이다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작도를 그래프에다 한번 그려보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그려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위험이고 여기가 수익이다. 그래야 본질적인 이해가 되죠.
0.1이다, 0.2다, 0.3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익도 0.1이다, 0.2다, 0.3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자. 0.1, 0.3. 그럴 때 A는 수익이 0.1이고 위험이 0.1이다. 그러면 수익이 0.1, 위험이 0.1 만나는 것이죠. B는 수익이 0.1이고 위험이 0.2다. 그럼 수익이 0.1, 위험이 0.2 만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C는 수익이 0.2, 위험이 0.3이다. 그러면 0.2, 위험이 0.3 이런 데서 만나겠죠. D는 0.3, 0.3이다. 그럼 수익도 0.3이고 위험도 0.3 만나는 것 D다. 그럴 때 자, A하고 B는 수익이 똑같다. 그럴 때는 위험이 작은 쪽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B는 선택 안 한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A가 B를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고요? A가 B. 여기서는 누가 지배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A를 고르면 A가 아닌 다른 것들, 위험이 큰 것들은 쓸데없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제일 큰 걸 골라낸다 그랬죠. 이럴 때는 D가 D보다 수익이 안 되는 것들을 싹 지배해버려. 어차피 나머지 선택 안 할 거니까요. 이렇게 골라진 걸 효율적 투자선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일반화 시켜보자. 일반화가 뭐냐? 아니 세상에 투자할 게 4개밖에 없겠냐? 그것도 웃기는 게 수익은 또 똑같고 또 어떤 건 위험이 똑같고 이렇게 딱 똑같은 것만 있겠냐?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 마음대로 투자 자산이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 자산들 중에서 우리가 아무거나 투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우월한 자산을 골라내기 위해 평균분산 결정법을 써보자. 자, 5개 중에서는 수익이 같으니까 위험이 제일 작은 놈 고르고, 요거 3개 중에서는 위험이 같으니까 수익이 큰 걸 고르고, 이와 같이 골라내다 보면은 가장 우월한 자산을 고를 수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골라보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월한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된 빨간 선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걸 효율적 전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효율적 투자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는 효율적 프론티어, 영어로는 efficient frontier이니까 그걸 그냥 한글로 프론티어 이렇게 써서 시험에 내기도 하죠. 프론티어이다. 그럴 때 이 효율적 전선의 의미가 뭐냐? 일단 이건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는 우월한 놈이에요. 효율적. 그 다음에 전선의 의미는 뭐냐? 이거는 앞전자죠. 그러니까 이 빨간 선 뒤에는 투자할 것들이 있어요. 비록 보다 열악한 것들이지만, 그러지만 이 앞쪽은 투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효율적 전선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이라는 건 점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D라고 치자. 그럼 이 효율적 전선 위에는 투자할 게 효율적인 게 한 개만 있느냐? 아니고 이렇게 선은 점의 집합이니까 효율적인 게 여러 개 있더라. 뭔 말이냐? 아까 우리가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서 왜 아무거나 투자 안 하고 평균분산 결정법을 썼느냐? 왜 그랬을까요? 보다 덜 우월한 걸 고르려고요? 우월한 걸 고르려고요? 우월한 거. 그래서 이제 써봤어요. 그래서 도출한 게 뭐냐 하면은 효율적 전선을 도출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효율적 전선만 해도 우월한 게 딱 하나밖에 없으면은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그걸 선택하면 끝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것도 또 여러 개라고요. 여러 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이 중에 제일 좋은 거 그걸 최적이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고를 것이냐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고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균분산 결정법으로 고를 수가 있느냐?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평균분산 결정법으로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걸 쓸 수밖에 없는데 뭔 말이냐? 자, 평균분산 결정법으로 A하고 D 중에 우월한 걸 만일 고를 수만 있다면 최적 찾아내요. 왜냐? 둘 중에 좋은 게 D면 D하고 또 이것 비교해가지고 그 중에 좋은 놈 고르고 끝까지 골라가지고 마지막 한 개 남은 거 고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A하고 D 중에 우월한 게 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기대속이 동일하면 위험이 작은 걸 골라라 했는데 이 기대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못 써먹죠. 이거. 그 다음에
위험이 동일하면은 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위험이 달라요. 그러니까 못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분산 결정법은 딱 한계가, 그걸 한계라 그러는데 효율적 전선을 만들어 주는 데까지가 자기 역할이에요. 그 이상은 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보다 우월한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러는 거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이제 이 만들어낸 사람이 러시아 과학자, 러시아의 경제학자 마르코비츠인데, 마르코비츠가 1952년도에 논문을 발표했죠. 포트폴리오 실렉션이라는,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입니다. 거기서 소위 최적의 포트폴리오 고르는 방법을 알아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위험이고, 여기가 수익, 위험과 수익의 평면이 있을 때, 효율적 전선이 있더라. 그럴 때 투자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자신의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을 최적으로 골라요. 그래서 이런 걸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방금 뭐라 그랬느냐.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하고 이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이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전선이 여기에 시험에서 잘 나와요. 교차하는 게 아니고 접점에서 최적이라는 걸 만들어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투자자 갑이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다라고 가정해 보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무차별 곡선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에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 자체를 너무 깊게 가지 마시고요. 이거는 또 영국 사람이 만든 건데 수로츠키라고. 그런데 그냥 의미만 알면 돼요. 의미. 무차별은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영어로는 indifferent curve예요. different가 차이니까 차이가 없다 그 이야기인데 뭔 말이냐. 이 1번 무차별 곡선에서는 뭐 이 점이건 요 점이건 저 점이건 투자자가 느끼는 만족감, 효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효용이 차이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곡선에서는 효용의 차이가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곡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위쪽으로 1, 2, 3 위로 올라갈수록 투자자의 만족감, 효용은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당연히 가장 만족스러운 3번 무차별 곡선에서 투자 집합을 고르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아까 효율적 전선 밖에는 투자할 게 있다고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번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을 찾는 거예요. 도리가 없이. 그러면 아니 뭐 이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소문자 A가 있고 교차하는 쪽이죠. 여기 소문자 B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럴 때 이 A나 B, 이 소문자 A, B 찾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것도 효율적인데 왜 안 돼요? 이유는 효율적이지만 만족감이 낮아서 안 돼요. 무차별 곡선이 아래쪽이어서. 그러니까 최적은 이 둘이 접하는 점이라 그랬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을이라는 사람은 을 자신의 무차별 곡선하고 이렇게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D점을 최적으로 고를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각 투자자마다 가장 좋아하는 걸 한 개 골랐으니까 결국 평균분산 결정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해결했죠. 자, 그럴 때 여러분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는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는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투자자가 위험을 좋아하는 추구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생긴 게 있는데 이거는 위험 중립형이다 일대다. 위험 중립이죠. 그러니까 이 무차별 곡선도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나머지는 알 필요도 없다. 이거. 그러니까 내비둬 버리고 위험의 평은 그러면은 어디로 볼록하다고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갑이나 을은 둘 다 아래쪽으로 볼록하는 거예요. 지금 위험의 평이죠. 네.
약간 좀 우측 하단인데요. 뭐 이제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래에 이걸 지금. 그럴 때 이 갑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좀 작은 쪽이면서 수익이 낮은 쪽을 선호하고 있고, 을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고 수익이 높은 쪽을 선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위험 회평인데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걸 봤더니 아무래도 을은 조금 배짱이 좋더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불러요. 공격적 투자자이다, 또는 적극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갑 같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수적 투자자이다, 또는 방어적이다, 또는 소극적이다,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딱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평균분산 결정법을 한번 보시면, 자, 193쪽이죠. 의 보시면 이 평균분산 결정법은 예상 수익의 평균과 분산의 두 통계치를 이용하여 투자 예산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번에 전통적으로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예상 수익률의 가중평균치인 소득의 기대치, 기대수익,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는 분산 또는 표준표를 사용한다. 3번 평균분산 결정법에서 지배 원리는 동일한 수익이라면 위험이 낮은 투자니 위험이 높은 투자를 지배해버리고,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이 높은 투자니 수익이 낮은 투자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표를 보면 한번 골라볼까요? A하고 B는 수익이 같죠. 그러면 위험이 낮은 쪽이니까 A를 골라야 되겠죠. A. 그 다음에 여러분 그 B하고 C는 또 위험이 같죠. 위험 33. 그럴 때는 위험이 똑같으니까 수익이 높은 쪽 골라야 되겠죠. C. 고르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내면 된다. 그러니까 가로 1번에 투자는 A, B 했을 때 두 번째 줄에 A가 B를 지배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투자는 B와 C 했을 때 두 번째 줄에 이 경우 부동산 C가 B를 지배한다. 이렇게 누가 누구를 지배한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투자는 A와 C를 했는데 두 번째 줄 맨 끝에, 즉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보다 공격적 투자자는 C를 선호하고 보다 보수적 투자자는 A를 선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공격적 그러면 조금 위험이 큰 쪽, 보수적 그러면 위험이 큰 쪽이요, 작은 쪽이요, 작은 쪽,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류 가로 4번은 아직은 좀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좀 하긴 했는데 좀 어렵고요. 그 밑에 여러분 그 동그라미 1번에 변이기수라고 그 밑에 공식이 있죠. 공식. 기대수익분의 위험에서 변이기수 공식. 194죠. 194. 공식 있나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암기라고. 뭐라고요? 예,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먼저 외우라 그런 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변이기수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은 이순한테 할 거니까요. 그래서 외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의의는 뭐 우리가 봤으니까요.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199쪽 한번 가보죠. 199쪽에 6번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했는데, 괄호 1번은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죠. 그래서 반괄 1번에 효율적 전선이란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또는 동일한 수익하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것들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을 말한다. 이를 효율적 투자선 또는 효율적 경로라고도 한다. 두 번째, 평균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투자 대안이 갖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하여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또는 동일한 수익하에서 최저 위험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로 하고, 그런 것들을 효율적 전선이라 한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밑에 효율적 전선이 있고요. 넘어가시면 바로 이번에 무차별 곡선이 있죠. 반가로 2번에 자,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걸 의미한다. 위험 혐오적 투자자는 위험이 커질수록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3번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나 기울기는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험 혐오적 투자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을 덜 혐오하는 투자자, 공적 투자자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을 더 선호하는, 혐오하는, 더 싫어하는 무차별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 여기요, 여기.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갑은 대단히 위험을 싫어하죠. 이 사람은 여기 기울기가 대단히 가팔라. 이쪽이 가파르죠. 그런데 얘는 조금 배짱이 좋은 애는 기울기가 가파르다고요? 완만하다고요? 완만하다.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쪽일수록 위험을 더더욱 싫어한다. 겁쟁이다 그 이야기예요. 보수적이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그림 보니까 가파른 놈하고 완만한 게 있는데 가파른 쪽이 보수적이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무차별 곡선은 좌상향으로 갈수록 보다 높은 효용이다.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높다 그 이야기 효용이.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고 그림 3에서 I2, I1보다 다시 그림 세 번째에서 어쨌든 간에 그림 뭐예요 그거? I0보다 I1, I1보다 I2가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I0, I1, I2 이렇게 순서들이 있군요. 즉 투자자는 가능한 한 좌상향의 무차별 곡선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그 옆쪽 반가로 3번 보면 이제 결국 결론이 나오겠네요.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 옆 페이지 가로 3번 최적의 포트폴리오인데 반가로 1번 보니까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개인의 위험 선호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서로 접하는 점이다. 동그라미 접하는 점이다. 반가로 2번 그림 1의 세 가지 무차별 곡선 중에서 투자자는 가능한 한 I2 선상의 포트폴리오를 선호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I2가 나타나는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 밖에 있기 때문에 투자할 게 없다.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I1이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는 달성은 가능하지만 I0보다는 효용이 낮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따라서 달성 가능한 포트폴리오로 가장 큰 효용을 나타내는 것은 무차별 곡선 I0와 효율적 전선에 접하는 A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가볍게 한번 정리하고 그러고 잠깐 쉬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이미 보신 것처럼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죠. 우리가 왜 분산 투자하느냐? 대단히 번거로운데 위험 좀 줄여보자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자라는 이야기로 결론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안정도 수익을 얻자. 포트폴리오도 투자 대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과 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데 위험은 표준 편차로 분산을 쓰고 기대 수익은 평균을 쓴다. 평균은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투자 이론의 평균하고 다를 게 한 개도 없다. 옆으로 싹 다 곱해가지고 시그마 하면 된다. 그럴 때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체계, 비체계가 있는데 비체계는 줄일 수 있는 것, 개별 회사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고 체계는 줄일 수 없는 것, 즉 시장이 나쁠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통계적으로 위험은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 그런 걸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포트폴리오 위험 감소 효과라고 한다. 그럴 때 위험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라는 걸 알 수 있는 척도가 상관계수인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는 위험은 전혀 안 줄어들더라.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히 줄어들더라. 바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위험 감소 효과가 커진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이제 평균분산 결정법이라는 거는 평균의 관점하고 분산의 관점에서 우월한 자산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골라진 것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이런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하죠. 바로 우리가 A보다 이쪽 우상향하는 것들 중에 보다 우월한 걸 고를 방법은 없다. 왜냐? 우상향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수익도 커지고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동일한 게 없기 때문이다. 이게 평균분산 결정법의 한계이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도입한다.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게 위험의 평인데 이와 같이 효율적 전선하고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을 우리는 최적이라고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럴 때 투자자에 따라서 위험을 보다 많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공격적 투자자도 있고 위험을 조금밖에 감수할 수 없는 보수적 투자자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포트폴리오에서 또 한 개 정도 보통 나오죠. 잠깐 쉬셨다가 또 뵙겠습니다. 쉬었다 뵐게요.